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 팀장입니다. 우리 박 팀장님 간만에 차량 탑승. 예. 어쩐 일로 또 아니 그 최신의 차들 할 때는 안 오더니 이 오래된 중고차 하니까 또 왜 이렇게 좋다고 오신 거예요? 저는 중고차 전문이잖아요. 아, 중고차 전문. 아, 가볍게 그러면은 뭐 일단 우리가 엔진음을 좀 보면서 잡설을 좀 했는데 예.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하나도 안 들어갔다. 지금 확인해봤는데 마이크가 안 된다. 그럼 허공에도 삽질한 거네요 지금? 아니, 삽질은 아니고요. 그냥 허공에다가 썰을 푼 거죠. 근데 뭐 사실 뭐 시청자분들은 이제 둘이 뭔가 좀 심각했구나. 엔진을 바꾸나. 근데 아직 로보스 게러지가 오픈되기 전이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냥 공터에서 했구나. 자, 그러면은 K7 얘 2010년식이에요. 그리고 차주는 새 차를 샀대요. 그리고 현재 차주 말로는 젊은이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은 차라고 합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이 차가 젊은이들한테 엄청나게 인기가 많대. 가격 대비 차 크고 뽀다고 나고 디자인도 이쁘고. 이 차는 지금 19만 2천 킬로를 탔고요. 보통의 한 원래 이 정도 연식 10년 된 차면 한 15만 되죠. 보통 15만원 기본 넘어가죠. 15만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5만 정도 된 차들이 우리가 구매할 때 무사고 차량들이 한 뭐 800? 800은 비싸죠. 뭐 한 7, 800 정도 한대요. 네. 그리고 이렇게 19만 정도 타면 한 600? 500? 거의 한 제가 대략 그냥 본 것만 가지고는 한 600 언저리면은 어지간히 되는 것도 살 수가 있더라고요. 600 언저리? 네. 아, 600 언저리에 어지간하는 거 산다. 차주분은 자기 차 700 이상 받는다고. 자, K7 어떤 차입니까? K7 아마 대표적으로 그랜저 같은 차종이라 보시면 되고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중형차. 대표적인 중형차. 그때는 뭐 준대형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대형차로서 이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차라고 보시면 돼요. 인기 많았잖아요. 네, 인기 많았죠. 처음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피터 슈라이러 아저씨가 피터가 아니라 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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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안 좋네. 피터 그러면 약간 촌스럽죠. 피러. 피터 슈라이더 형님께서 디자인을 딱 처음에 나왔을 때 좀 획기적으로 좀. 멋있어. 지금 봐도 멋있어, 디자인이. 그 디자인이 계속 세대가 이어가면서도 크게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좀 약간 이번에 이제 확 요 전거랑 아주 디자인이 좀 밥맛이죠. 별로 좀 중후함도 없고 스포티함도 없고. 오히려 그래서 과거 디자인이 더 좋다는 사람들. 그래서 이 차가 인기가 많대. 그리고 이때 당시 주력 엔진이 2.7 V6. 그렇죠. 사실 10년 전에 6기통 타면 그래도 어디 가서 조금은 그래도 모가지 힘 좀 주고 어깨에 힘 좀 들어가고 밟으면 차 잘 나가는. 그 다음에 3.5 V6.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2.7 엔진이 들어가는데 이 엔진 뭐 장점이 있습니까? 엔진 미션에 대해서 혹시 뭐 아는 거 없지? 아는 거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요만큼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 2.7 엔진하고 미션. 나는 여기 이 미션 좋아해요. 미션 좋아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학생 때, 아주 예전에 학생 때 본인의 과거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이 6단 미션 개발했던 도면을 살짝 컨닝을 한 적이 있어요. 도면 어디서 났는데? 어디서 났을까요? 제가 다녔던 대학교 교수님이 살짝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거 전공하셨으니까. 그러면 믿어. 그냥 일개 유튜버가 설계 도면 봤다 그럼 믿을 수가 없거든. 근데 이제 그거 이제 대회비더라고요. 그쵸. 도면은 대회비죠. 대회비고 이제 좀 이게 보시사에서 어느 정도 기술 제어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이 미션은 맞아요. 보시에서 만들었던 굉장히 내구성이 좋은 미션입니다. 근데 이제 하자가 뭐냐면 보시에서 이제 중요한 블럭, 바디 뭐 이런 것들을 설계를 했는데 케이싱이나 구성품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비싸잖아. 완성품을 사야 되니까. 그렇죠. 그냥 이제 저기만 산 거죠. 핵심만. 그렇죠. 제휴를 통해서 기술 제휴. 로열티하고 보시가 이제 신형으로 넘어갈 때 구형 이제 떠리로. 이건 뭐 과장된 표현이지만 내가 봤을 땐 맞을 것이다. 떠리를 싸게. 근데 뭐가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미션 오일 필터 부분이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나라 미션들은 오일 필터 잘 안 갈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션 오일 필터가 해주는 역할이 미션 오일 필터 주변에 보면 자석도 붙어 있고요. 미션 오일 필터가 부직포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얇은 쇳가루나 이제 이물질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죠. 중요하죠. 되게 중요한데 독일 차들이나 이제 아시다시피 뭐 BMW, 벤츠 뭐 이런 애들은 오일팬 자체 보통 미션 오일 팬이 내장이 돼 있거나 필터가 내장이 돼 있거나 아니면 따로 교체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미션을 교체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일단 필터까지 다 교체를 해버리거든요. 필터 뜯으면 시커멓고 막 쇳가루 있고 막 이렇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게 돼 있는데 유독 현대 애들은
또 현대 4단은 또 필터가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4단 오토는? 네, 4단 오토 옛날 뭐 소나타에 들어갔던 EF 소나타 뭐 이런 뭐 저기 뭐야 아반떼 이런 애들은 필터를 또 교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펜을 하면서. 근데 6단은 미션을 내려야지만 반으로 쪼개야죠. 네, 반으로, 수박 쪼개듯이 딱 쪼개야지만. 네, 제가 도면 보여드린 것처럼 그거를 이제 그 저기 뭐 정비 지침서 같은데 보면은 딱 나오는데. 도면 민감합니다. 네, 도면을 어디서 나요? 본인이 무슨 재주도. 도면 못 구합니다. 정비 지침서의 정비 매뉴얼. 네, 정비 매뉴얼에 보면은 이제 미션 오일 필터를 교환하려면 보면은 구조가 미션 오일을 내려서 딱 쪼개야지만 걔를. 그거 손에 힘 딱 주고 정확하게 가운데를 때려야 착 쪼개져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안 쪼개집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필터를 갈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션 필터를 가려면 오버하울을 해라. 네, 결국 그러니까 그런 거죠. 빨리 미션이 망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와서 컴온 쇼미더머니 오일 체인지 오케이 쇼미더머니 그렇게 가는 거죠. 네. 근데 이 미션 좋잖아요. 좋죠. 6단 미션 좋습니다. 지금 이 차주분이 19만 새 차 샀잖아. 지금까지 타면서 미션을 한 번 갈았대요. 차 좋아. 근데 이 차주분이 저희가 본네트 열어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관리를 하셨어요 또. 나한테는 뭐 관리 안 하고 기름만 넣고 탔다는데? 거짓말이던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야? 아니 뭐 기아 홍보대사야? 아니 보시면 뭐 기어 뭐 이거 다 했어. 다이도 이거 무슨 뭐 이거 자기 혼자 하는데 11시간 걸렸대. 이렇게까지 공을 들여놓고 무슨 BMW 레버. 차도 뭐 엔진 오일을 뭐 5,000km마다 갈았다고 했나요? 엄청 자주 갈고 12만인가 뭐 10만 정도의 타이밍 벨트 갈고. 그러니까 뭐 해줄 거 다 했네요. 뭐 안 했다면서. 그러네. 엔진 오일 자주 갈고. 그러니까 그 호스도 갈았더라고요. 냉각 호스도. 이 양반 누구 닮아서 입만 벌리는 거짓말. 아니 차에다가 돈 엄청 써놓고 자기 기름만 넣고 탔다고. 그렇죠. 노사연 K7 내구성 끝장난다고. 기름만 넣고 19만 탔다는 거야. 그건 아닌 거 근데 내가 승차감이 너무 좋은 거야. 그잖아요. 지금 템포가 너무 멀쩡해. 19만인데 교체 안 했다고 해놓고 템포도 다 교체했어. 네, 끝까지 추궁했더니 가라네. 자, 이 엔진의 혹시 문제? 엔진에 이 V6 2.7 이 당시에 이 엔진 엄청 팔았잖아요. 그랜저에서도 Q270 거기다가 LPG 엔진도 이걸로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 엔진의 장단점이 있습니까? 그냥 무난하게 내구성 좋답니다. 내구성이 좋다. 블럭은 뭘까요? 블럭은 알루미늄 블럭이. 10년식인데 그 당시 현대차 대부분 스틸이었을 건데 이제 막 바꾸는 시점이었어요 그때가. 근데 V6은 무거우면 안 되니까. 안 되고 또. 근데 얘가 엔진이 이게 나한테는 내가 차주한테도 물어봤는데 뭐 자긴 귀찮아서 안 바꿨다는데 그 명칭이 생각하는데 시동을 걸어놓으면 타타타타타 그 직분사에서 나는 소리인데 직분사 소리보다 뭔가 좀 부드러운 타다다다 소리? 좀 가벼운? 밸브 때리는 소리가 나서 유압 탭핏이라고 해서 안에 밸브를 유압을 유지해주면서 캠이 때릴 때 일정하게 열려주게 해주는 장치가 있어요. 유압인데 왜 소리가 나? 유압 위에 이제 유압을 눌러주는 그 컵같이 생긴 게 쇠로 돼 있어요. 그 걔를 때리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왜 밸브가 움직임에 있어서 캠이 움직이는데 왜 때리는 소리가 왜 나죠? 그게 항상 기밀돼 있지 않나요? 붙어 있지 않나요? 기밀돼 있고 윤활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들은 거는 거기에 이제 오일 구멍이나 이런 약간 문제가 좀 있어서 오일 윤활이 잘 안 닿다 보니까 이 쇠를 때리는 소리 틱틱틱틱틱 그 소리 요런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Q270부터 다 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개선품이 나왔다고 해서 부품들을 많이 교체를 하시더라고요. 비싼가요? 비싸진 않은데 공인비가 아무래도 공인비가 좀 나오겠죠. 한 30만 원? 그 정도면 하지 않을까요? 근데 개선품도 100% 안 잡힌다는 소리 있어? 그것까진 제가 모르겠어요. 그것까진 모르고. 그것까진 잘 모르겠고요. 그럼 이 엔진은 지금도 이 엔진이 엄청 부드럽잖아요. 조용하고. 근데 가끔 이렇게 좀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 이게 지금 현재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나 현대에서 최근에 파는 가솔린 엔진이나 하이브리드 차들에 나타난 문제. 나는 이 문제를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너무 공연비를 낮게 했기 때문에 이 부조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근데 얘는 오래돼서 그런 거죠? 오래돼서 워낙 원인이 많습니다. 뭐 스로틀 받을 수도 있고요. 뭐 ISG 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진짜 이그니션 계통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는 현대자동차처럼 현대기아 자동차 최근 나오는 새 차들은 다 연비 때문이잖아.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얘는 오래돼서. 이런 거 잡으려면 돈 많이 드나요? 아니요, 이제 명확하게 찝어줄 수 있는 좀 전문가가 좀 필요하죠. 아무래도 진단을 어디가 문제가 있냐. 시운전도 해보고 진단기도 물려보고 해서 좀 좁혀가야죠, 범위를. 자, 지금 500만원 600만원짜리 K7 모양 멀쩡하고 실내 탔을 때 그렇게 부닥다리 같지 않거든요. 물론 좀 세월의 흔적은 있죠. 12년이 됐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게
500만 원, 600만 원을 주고 사서 네. 이거를 탈 때 사실 500만 원 막 12, 13년 된 차라고 하면은 굉장히 뭐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겁을 많이 네. 먹고 사람들이. 그리고 더군다나 주행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네. 근데 이 차가 하체가 되게 짱짱해요. 네. 댐퍼 하나만 바꿨는데 이렇게 짱짱할 수 있나요? 지금 이렇게 바꿔보면 네. 옛날에 원래 K7 이거 먼저 얘기할게요. 네. 기아 자동차에서 K7은 처음 나올 때 되게 화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13년 전에. 화제의 차였죠.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만이 뭐냐, 그때 이제 수입차들이 한참 물량 공세가 막 시작되기 전, 그쵸. 터지게 본물이 터지기 전에 네. 수입차들이 막 보글 때 사람들이 야 수입차는 막 주행 성능이 막 탄탄하고 탱탱하고 막 좋은데 우리나라 차 그 물렁물렁 못 써. 그거 막 물침대야 막 다 뒤지는겨 막. 그래갖고 기아에서 K7을 탱탱하게 만들어 나왔어. 네. 나 그때 이거 뭐래 봤는데 양재동 차장사 할 때 네. 엄청 좋은 거야 차가. 네. 탱탱하.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엄청 욕해 기아에다. 왜? 네. 딱딱하다고. 그래갖고 기아가 이런 이씨 아니 탱탱하게 만들어줬더니 지랄해서 K5를 물렁물렁말랑하게 만들어줬더니 엄청 팔린 거야. 네, 아니 탱탱하게 해달라고 해줬더니 근데 이게 나는 맞는 거지. 그렇죠. 이 차의 느낌. 근데 이게 댐퍼만 바꿔도 이렇게 탱탱할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겠죠. 스프링 레이트나 네. 이제 댐퍼나 댐핑 압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다음 하체 세팅할 때 스프링하고 댐퍼도 물론 가장 중요한 팩터긴 하지만 거기서 이제 하체 세팅하는 팀들이 있지. 지향점이 일단은 독일차 약간 냄새가 나게끔 세팅을 해놓은 거죠. 독일차처럼은 아니고 냄새가 나게끔. 냄새는 안 나는데요. 이 스티어링 느낌도 요즘 차랑 많이 달라요. 이게 뭐 서스펜션 설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다. 그냥 오리지널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 유압식. 나는 유압이 좋더라. 유압이 뭔가 좀 쫀쫀해. 일체감이 있고. 일체감이 있고 유압식이니까. 근데 이게 돈이 많이 들죠. 나중에 이제 유압 호스 같은 데서 누유가 시작되면요. 그렇죠. 호스가 이제 고압이다 보니까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차선 변경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게 12, 13년 됐는데 물론 좀 휘청하죠. 연식이 있고 그러는데 차주가 서스펜션 암을 한 번도 안 바꿨대. 이거 믿어야 되나요? 이 사람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까봐야죠. 까봐야죠. 근데 만약에 차주 말대로 서스펜션 암을 한 번도 안 바꿨어. 19만인데 이런 느낌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차주가 또 한마디를 덧대지 않았나요? 어떤 거? 기름만 넣고 천천히 타고 다녔다. 출퇴근이 편도 80km래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나와서 간선도로 타고 쭉 갔다 쭉 오고 자기는 이 차를 격하게 탄 적이 없대요. 만약에 그게 진실이라 그러면 부식류들이 아직 살아있을 공산이 많죠. 19만인데 우리나라 차가 부싱이 살아있다. 근데 지금 약간 미세하게 털림은 있어요. 근데 그 털림이 제어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나가면 아시다시피 부식 나가신 거 보시면은 가운데 이제 홀하고 완전히 따로 놀잖아요. 그쵸. 그럼 그냥 완전히 털려버리는 거고요. 이제 크랙만 간 정도 같은 경우에는 댐퍼만 충분히 좋은 걸 써줘도 어느 정도 느낌은 나오죠. 왜요? 댐퍼만 멀쩡하면 왜 느낌을 살릴 수가 있죠? 일단 직진하고 있을 때 그냥 말씀하신 대로 80km 저희 지금 막 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천천히 가고 있을 때 평탄하게 가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위아래 진폭이 더 강하거든요. 앞으로 가는 성질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댐퍼에서 많이 머금어줘야 탄탄한 느낌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살 탈 때는 부싱이 오래돼도 서스펜션의 부싱들 오래돼도 얘가 흔들리지 못하게 댐퍼가 일단 버텨준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댐퍼가 나갔어. 가스도 없고 오일도 막 새. 그러면 이제 다 터는 거죠. 그냥 뭐 제대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근데 그러고 타는 사람들 많잖아. 나 그때 중고차라 그게 MKX. 그러고 타잖아. 그렇죠. 막 소리가 나고 막 잡소리가 나고 머리가 막 대각선으로 가고. 브레이크 밟아도 일로 가고 막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근데 얘는 그러면은 차주가 일단 차를 살살 탔고 한 번 운전할 때마다 거의 200km 가까이 운전을 했고 그리고 댐퍼를 바꿔서 또는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 댐퍼를 잘 세팅한 걸로 유명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댐퍼와 궁합을 맞춰서 얘가 지금 전반적으로 내가 처음 탔을 때부터 12, 13년 된 차 19만 2천 20만을 탄 중고차 치고 500만원짜리 차 치고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나 같으면 이거 사고 싶은 거지. 막 타기 좋죠. 그래서 젊은이들의 드림 세단이래요. 드림 세단. 왜냐면 500만원으로 낼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누가 이걸 500만원으로 보겠어 밖에서. 되게 좋은 거지.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차를 이틀째 지금 타고 있으면서 사실 이 정도면 나는 되게 무난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팀장님은 이 차, 나는 사실 사람들한테 이 정도면 K7 중고차 괜찮은 거 사도 된다. 1세대 사도 된다.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는 이제 이것도 좋지만 이제 독일 차들 중에서 이제 네. 폭스바겐, 네, 폭스바겐 보면 CC나 파사트 같은 게 이쪽 가격대예요 지금 현재. 그냥 기승전 도이치구나. 예, 맞습니다. 예, 실제 세팅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때 당시 기아차들이 이제 아까 말씀했던 독일 뭐 전 냄새라고 표현했지만 독일 필링. 좀 필링을 좀 느낄 수 있게끔 따라한 것처럼 오리지널이 있잖아요. 예. 독일에선 세팅했던 그 오리지널 값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또 전륜 플랫폼일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이제 폭스바겐 쪽이 더 낫지 않냐. 그리고 고속으로 갈 때 아무리 이 독일 맛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 향신료만 넣었기 때문에 예, 오리지널 이제 자재들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차가. 근데 이 금액에 못 사잖아. 500인데 5,600선이던데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파사트가 네, 파사트가 몇 년식에 몇 킬로인가요? 지금 제가 조사한 건 이거랑 비슷한 연식대입니다. 10년부터 13년식. 키로수는? 키로수가 이제 17만, 15만, 18만 뭐 걔는 근데 뒷다리잖아요. 딸딸이 소리 날 거 아니야. TSI도 있습니다. 2.0. 근데 미션 트윈 클러치잖아. 예, 그 미션 돈 많이 나오잖아. 그 미션 나가면 250 나오잖아요. 그렇죠. 미션 나가면 나오죠. 그러면은 이 차는 예. 웬만해서는 250 깨질 일이 없잖아요.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요. 아까 미션 얘기하셨잖아요. 20만이에요. 필터를 한 번도 교체를 못했어요. 네. 이 차도 잠재적 위험 요소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차 미션은 250만 원 안 하잖아요. 그러겠죠. 한 100 얼마면 살 거 아니에요. 100 그리고 중고 리베이트 된 거 사면 7, 80이면 사는 거 아닙니까? 아, 작업비까지는 그래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작업비까지 해서 한 90. 네, 90에서 100 정도 나오겠죠. 근데 폭스바겐 CC의 트윈 클러치는 아무리 싸게 해도 210. 근데 저번에 저기 TT 아우디 TT 영상 찍으셨잖아요. 네. 그때 22만 킬로였잖아요. 네. 그때 차가. 네. 그때 근데 미션은 멀쩡했었잖아요. 이게 뽑기긴 한데 그러니까 걔 멀쩡했어. 네. 근데 지금 20만이잖아. 네. 차값이 500이야. 네. 걔도 500이야? 500. 네. 자, 500 주고 샀는데 500 주고 차를 살 정도면 사실 돈이 남아들어서 사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따뜻한 살림에. 없는데 젊은데 나는 차를 갖고 싶다. 그래서 샀어. 근데 그 차에 200만 원 주고 미션을 갈기에는 만약에 그게 오토 미션이라 뭐 조금 뭐 리빌트라든가 오버홀이라든가 뭐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괜찮은데 걔는 DCT는 오버홀이 없잖아. 갈아야 되잖아. 일단 제가 500만 원짜리 차를 사신 분들의 제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옛날에 300만 원 넘는 차들 산 적이 없거든요. 근데 500 주고 차를 샀어요. 미션이 퍼지면 보통 차를 포기를 하죠. 그러니까 500 주고 샀는데 어떻게 포기. 그래서 나는 그거는 좀 이거 사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안을 하기엔 좀 어렵잖아. 얘는 지금 이렇게 좋은데 조용히 안 해. 아니 내가 묻는 질문부터 조용히 안 해. 조용하죠. 미션 튀어 안 튀어? 안 튀죠. 승차감 좋아 안 좋아? 이 정도면 훌륭하죠. 차 커 안 커? 크죠. 디자인 멀쩡해 안 멀쩡해? 멀쩡하죠. 근데 500이잖아. 그럼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20만 돼갖고 만약에 멀쩡한데 미션은 어느 순간 나가잖아요. 전조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아 근데 이 보시랑 아이신 이 당시에 6단 미션들은 검증이 돼 있잖아. 아, 제가 얘기하는 건요. DSG는 그나마 필터를 교체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럼 미션 오일 관리를 잘하면 DSG도 오래 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뭐 30만씩 타신 분들 봤고 쟤도. 난 거의 못 봤는데. 근데 이 애 같은 경우는 필터를 못 교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고차를 사는 거잖아요. 이 차주는 신차부터 관리를 했기 때문에 뻥을 좀 많이 치셨잖아요. 아니, 뻥이라고 하기에는 이 양반이 어디서 차주를 모욕을 하고. 그러니까 그럼 나이가 봤을 때 파사트는 안 될 것 같아. 다른 거 없나요? 그러면 이제 일본 차밖에 없는. 일본 차 뭐? 일본 차 제 가격대를 지금 잘 일본 차. 근데 일본 차가 그 부품비가 되게 비싼데 일본 차를 하게 돼요. 일본 차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린 이유는 그 부분도 있어요. 일본 차가 부품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 구한다고 하더라도 가격대가 비싸요. 오히려 독일 차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 독일 차 그냥 제가 이제 만약에 동일 선상에서 바라봤을 때 산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젊은 분들은 달리시잖아요. 달리면 이 차도 물론 버텨줘요. 근데 한계점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차는 탱탱하긴 한데 사실 달리기에는 아니죠. 거기까지기 때문에 만약에 난 달리고 싶고 뭔가 차에 대해서 열정도 있고 운전에 좀 스킬을 좀 조금 더 이렇게 자기가 좀 개발을 좀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전 독일차를 좀 권장을 드리는 거죠. 어떤 거? 이 가격에 5, 600짜리 뭐가 있어? 나는 먼저 전제 조건을 깔게요. K7은 만약에 5, 600을 주고 샀어. 근데 지금 내가 말한 대로 좋아. 관리가 좀 됐다. 잘 샀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터져야 200 안에서 끝날 것 같아. 아무리 터져봤자. 아니면 50에서 한 100만 원 이내면 웬만한 건 다 되지 않을까. 자, 그 안에서 대안이 있는 독일차가 있나요? 만약에 수리비를 제한을 딱 둬버리면요 쉽진 않긴 하죠. 아, 쉽진 않은 수리비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한 800까지 간다. 800까지 간다 포함해서. 그러면은 오히려 독일 차를 500 정도에 사서
200을 딱 드리거나 300을 드리거나 하는 걸 오히려 권장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팀장님이 보는 독일차를 권하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탄탄한 주행성. 그럼 운전 스킬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탄탄한 주행성, 안전성. 안전성. 이제 이때 당시 에어백이 터질지 안 터질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슈가 한번 된 적이 있었죠. 이 양반이 아주 그냥 현대기아를 아주 물러오네. 아주 그냥 에어백이 왜 안 터져? 터지겠지. 글쎄요, 그때 당시 베라크루즈가 절벽에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터졌다는 소리가 들었고요. 그 차는 충돌 각도를 차주가 못 맞춰서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일단 독일 차들은 기본기가 탄탄하고 필요한 게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머니가 없잖아요. 머니가 없으면 2.7이에요. 이때 당시 엔진들이 압축비도 낮고요. 그리고 출력이 좀 희말희말했어요. 밟으면 뻥마력이야. 그리고 엔진만 들고 차는 안 나가. 그리고 연비가 나빠요. 살살 되면 되죠. 연비가 나빠요. 일단 연비가 나빠요. 밟으면 막 기름이 막 쏟아지서 없어져요. 막 게이지가 떨어질 정도로 막 쏟아지서 없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근데 그때에 비해 독일차 파사트나 CC 같은 거 2.0 디젤 사잖아요. 연비 걱정 필요 없습니다. 이게 매연 나오고 시끄럽잖아. 덜덜거리고. 그런 거는 이제 출력으로 다 밀어붙이면 되죠. 근데 얘 봐봐. 이 연식에 코너 돌 때 지금 물론 뭐 속도는 안 빠르지만 더 빨라야 되지만 괜찮잖아. 탄탄하잖아. 되게 느낌이 확 주저앉지도 않고. 이 스피드에서는 뭐 독일 그래요. 마티즈도 되죠. 속도가 낮았기 때문에 마티즈 되는데 어쨌든 느낌은 차는 크고 부드러운데 그리고 지금까지도 미션에 이질감이나 변속 튕김이 없다라는 거. 나는 이거를 되게 높게 보는 거. 여기에 들어간 이 부들부들한 엔진은 내가 봤을 때 이 엔진은 고출력을 안 냈기 때문에 부드럽고 내구성이 좋은 거고. 그렇죠. 그리고 미션은 이미 검증에 되게 좋은 미션이기 때문에 사실 요즘 나오는 웬만한 미션들보다도 나는 좋다고 봐요. 그렇죠. 동력 효율은 좀 떨어질 수 있겠지. 그렇죠. 선글라스 잘 어울리네요. 선글라스요? 지금 안 보여서 벗으려고. 이거 불편해요. 보사님 이거 저 쓰라고 했는데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로고스몰에 PPL 들어있는 거. 이 당시에 K7의 주행 세팅을 이 당시엔 알버트 비어만이 없었는데. 없었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주행 세팅을 잘했지? 나는 이 1세대 K7의 주행 성능은 얼핏 어코드의 냄새가 나요. 어코드랑 하체가 많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근데 어코드는 얘처럼 말랑하진 않죠. 그렇죠. 더 단단하게 잡는데 그 댐퍼 같아요. 댐퍼 차이가 그렇게 클까요? 댐퍼의 세팅이 정말 차에 많은 느낌을 바꿀 수 있나요? 이제 댐퍼가요. 예전에 제가 이제 좀 헝그리 정신으로 튜닝을 할 때 이제 애기 때였죠. 애기 때 이제 아반떼 XD 중고를 아반떼 XD가 아니었구나. 올류 아반떼죠. 그때 당시 약간 구아방의 신형. 구아방 다음 단계 그런 걸 사갖고 이제 가야바 댐퍼 이런 거 튜닝을 했었죠. 가야바. 그 회사 이제 없어졌죠. 아직 있을 겁니다. 가야바 옛날에 갤러퍼랑 코란도 막 오프로드 댐퍼 만들고 막 그랬는데. 댐퍼 그때 당시에 승용 댐퍼도 되게 좋았어요. 가야바께. 가야바께? 우리나라 거잖아요. 우리나라 거 아니었나요? 일본 거죠. 그때 댐퍼만 바꿨을 때도 상당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저한테. 그쵸. 이 쿠션이나 댐핑 압력, 그 다음에 코너에서 잡아주는 게 뭐 스테빌라이저로 억지로 묶는 느낌이 아니고, 그럼. 코너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이득을 얻었던 적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댐퍼 세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도 굉장히 많이 차가 움직임이 많이 바뀝니다. 제가 최근에 소렌토 하이브리드나 카니발 등등에서 유잉 피칭이 심해서 멀미가 난다. 사람들이 무슨 언더바를 달고 해서 나는 그래요. 그거는 느낌상에는 좋을지 몰라도 실제 주행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같으면 KW나 빌스테인의 파송송 같은 좋은 댐퍼 스프링 그거 넣으면 좋아집니까? 근데 내가 그거를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예전에 제가 그 벤츠의 CLK 컨버터블을 탔을 때 걔가 이제 키로수가 많이 돼서 댐퍼가 맛이 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는 벤츠 댐퍼가 비쌌어요. 순정이. 구하기도 힘들고. 지금처럼 부품이 보급이 많이 안 돼서 그럴 바에는 그래서 KW V3를 샀어. 그때 공인비까지 해서 한 260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현대자동차 영업을 할 때 투스칸이 GTS랑 투스칸이 엘리사를 다 탔었는데 GTS를 제가 튜닝을 많이 했을 때 빌스테인의 파송성 9을 파송성 9개를 꼈는데 야 차가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그 당시에 좀 우리나라 거 싼 댐퍼들을 튜닝을 해서 애들이 비싸잖아. 빌스테인 파송성도 댐퍼 값만 막 200 얼마에 공인까지 하면 비쌌거든요. 그렇죠. 일체형이니까. 근데 진짜 차가 달라져요. 거기다가 이제 좀 나는 이 딱딱한 그 스테빌라이저를 안 하고 좋은 소재의 스테빌라이저를 끼고
그다음에 우레탄 댐퍼는 괜히 했또 우리한테 우레탄 댐퍼 했더니 완전 차가 니아까가 되더라고. 근데 댐퍼 스프링을 바꿨을 때 엄청난 그 차의 능력치를 나는 경험을 한 거죠. 두 차 모두 다. 그래서 저는 댐퍼 스프링을 좋은 걸 끼는 거를 굉장히 권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팀장님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기다 의견을 덧댄다 그러면요. 이런 저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통 서킷 주행을 안 하잖아요. 서킷에서는 롤 억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단하게 보통 세팅들을 해요. 그리고 노면이 평평하기 때문에 저희가 와인딩 가면은 막 범피로드도 있고 갑자기 노면이 후려친다거나 이러면은 너무 딱딱해 버리면요 노면을 놓쳐서 그냥 가드레일로 그냥 직행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고속 코너 섹션이 많은 니르 같은 곳에서는 딱딱한 세팅으로 안 들어가요. 그렇죠. 거기는 오히려 말랑하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좀 잘 모르시는 게 말랑하면 위험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왜냐면 댐퍼의 한계점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노면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너무 딱딱하게만 한쪽 방향으로만 세팅을 해버리면 오히려 노면을 너무 쉽게 놓쳐버려요. 대신에 딱딱하면 고속에서 롤 제어는 좋지. 롤 제어는 좋죠. 칼치기 할 땐 좋은데 완전 좋지. 근데 이제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이 있는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딱딱한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스타빌라이저를 보강한다는 건요. 스타빌이 아니고 스테빌 아닙니까? 그렇죠. 영어 좀 스테빌라이저를 보강을 한다는 뜻은 스프링 강도를 더 높인다는 거랑 비슷한. 나는 그거 안 좋아해요. 그거 비슷한 거기 때문에 꽉 묶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댐퍼의 이제 능력치를 많이 발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스테빌라이저 묶어버리기 때문에 댐퍼가 더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차가 묶이니까 강제로 묶여버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젊으신 분들이나 차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스테빌라이저를 딱 보강해버리면 뭔가 차가 단단한 느낌, 뭔가 내가 좀 이게 롤이 억제되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착각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젊은 친구들이 튜닝할 때 제일 위험하다고 보는 게 다운 스프링 끼고. 그렇죠. 그 스프링 레이트 센 거. 그러면 이제 운동 범위도 짧은데 그러면 댐퍼의 움직임의 범위가 없어지거든. 다운 스프링을 끼고 스테빌라이저를 강한 거죠. 우레탄 부싱을 낀 다음에 스트로바를 달아. 맞아요. 죽는 거죠. 죽는 건 그런 애들이 코너에서 다 가드레일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지가 느꼈을 때는 굉장히 수평을 유지한다라고 하는데 차는 사실 수평을 유지하는 게 좋은 건 아니죠. 맞습니다. 지금 너무 산으로 갔는데 자 그러면 이 K7을 보강한다. 팀장님 같으면 뭘 하겠습니까? 이거 5,600 주고 샀어. 주행성을 보강하고 싶다. 뭐가 필요하죠? 일단 하체 부품들을 싹 새 걸로 교체를 하고 서스펜션 암들을 그리고 지금 이 세팅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K7을 타면서 뭐 저처럼 뭐 이렇게 심하게 날라다니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파일럿이에요? 저도 이 K7을 중고로 사면 하체 서스펜션 암들을 싹 갈고 그 다음에 저는 댐퍼를 새 거로 바꾼 다음에 이 순정 댐퍼 순정 댐퍼 그리고 1세대 순정 타이어를 조금 좋은 걸 끼라고 하고 타이어도 괜찮습니다. 얘는 타이어를 조금만 좋은 것만 껴주면 이 댐퍼랑 궁합이 아주 좋을 거예요. 얘는 타이어를 너무 싼 거 끼면 안 돼. 그러면 너무 승차감이 싸구려 승차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이어만 조금만 투자를 해주면 낮은 금액 주고 이 차를 사서 저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이 차 진짜 너무 좋아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K7 팔 때 잠깐만 타보고 거의 1세대를 안 타봤는데 그 뒤에 내가 K7들을 리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 192,000km를 탄 12년 된 이 차를 타면서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야 이때 당시에 K7이 칭찬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다 이 진짜 차를 잘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우리나라가 기술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차를 만들고 하면 이렇게 잘 만드는데 그놈의 마진, 그놈의 단가. 그리고 이제 이게 1세대잖아요. 1세대니까 K7이 이제 그 디자인을 이렇게 파격적으로 바꾸면서 첫 번째 나오는 모델이다 보니까 아마 신경을 엄청 썼을 거예요. 엄청 썼죠. 이때 당시에 이 차 엄청 팔렸을걸요? 지금도 중고차 시장에서 이 차가 중형차 중에 물론 뭐 TG나 HG도 인기가 많대요. 근데 그냥 가격대가 좀 있잖아. 근데 이 차는 1,000만원 언더에서 진짜 20대 중후반 애들하고 뭐 30대 초반 남자애들이 첫 차를 삼에 있어서 좀 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애들이 이 차를 그렇게 선호한다 그러네. 예전에 또 이런 말이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콜떼기라는 분이 있었는데 강남에서 또 이제 언니들 태우고 다니는 애들 콜떼기 애들이 이 차를 선호했다라는 거는 이 차의 성능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 그 짧은 골목들 막히는 구간에서 날아다닐 정도면은 이 차가 검색에 싹 돌리면은 좋잖아.
물론 낮은 속도긴 하지만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느낌이 그러니까 막 우리가 지금 예전 물침대 에디션 같은 그런 느낌은 없어요. 좋아요. 없고 기울어짐도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싹 기울어졌을 때 전체적으로 뒷바퀴가 따라오는 느낌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밀리거나 못 따라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콤파스를 그리고 가듯이 싹 가는 이 느낌. 근데 물론 얘도 덩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계치는 낮은데 그걸 커버하는 게 중량 같아요. 얘가 전체 타이어의 넓이나 크기에 비해서 중량이 안 높잖아. 더구나 V6 몇 킬로인지 아세요? 지금 1500km 살짝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하네. 그러니까 얘가 크기나 넓이에 비해서는 타이어가 싸구려라. 지금 타이어가 싸구려라 그러는 거고. 근데 기울어짐이나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꼭 아반떼 타듯이. 그렇죠. 이게 그나마 이제 노사장님이 잡아 흔들었을 때 또 버텨주는 게 중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벡타가. 왜냐면은 이거 지금 대형이잖아요. 준대형인데 중형차라고 보셔도 되는데 무게가 1500kg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1500kg면 BMW가 약 한 1600kg 정도 나가요. 3 시리즈가. 근데 걔가 6기통이 들어가면 1700이 넘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BMW 보면 전투력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 차는 무게가 일단 1500kg밖에 안 나요. 물론 이제 이게 철판이 얼마나 두꺼운지 모르겠어요. 저도 거기 얘기하면 안 그런 얘기 하지 마. 철판이 얼마나 두꺼운지는 모르겠는데 두껍겠지. 두꺼울 거예요? 두껍겠지. 마음만은 두껍겠지. 마음만은 두껍게요? 부식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괜찮겠지. 그거 빼고 일단은 무게를 줄이는 것만한 튜닝은 없습니다. 어떤 그렇지. 경량 튜닝이 최고죠. 최고인데 그것처럼 어느 정도 좀 세팅을 잘 잡아놓고 하중이 안 나가니까 이제 한계치가 좀 높아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영향들이 전체적으로 이 차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만들어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팀장님 같으면 수리비나 이전비까지 다 해서 한 800만 원이 있어. 800만 원 안에서 차도 사야 되고 이전비도 내야 되고 보험료가 한 뭐 80 나온다 가정하고 80 정도, 보험료 100 나온다고 가정하자. 왜냐면 처음 차 사는 사람들 보험료가 살짝 비싸니까. 자, 보험료 100에 차 사야 돼. 이전비는 뭐 한 30 정도 나올 테니까 의미 없고 수리비까지 감안하면 2010년 11년식의 K7을 사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독일차 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근데 팀장님은 수리에 대한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렇죠. 차를 잘 알고 본인이 진단도 하고 아는 정비 공장도 많으니까 가서 이렇게 그냥 부품만. 근데 일반인들이 그게 안 되잖아. 그러면 제가 이제 한 가지 대안이라고 그러면 노사장님이 약속을 해주셔야 되는데 노보스 인더스트리 본진이 좀 있으면 오픈을 하잖아요. 그쵸, 그럼 할인 행사를 대폭 해주시면 되는 거죠. 뭘 할인해? 수리비. 왜? 수리비 할인해 주시면 되잖아요. 난 못 먹고 살고. 아니 우리는 뭐 마진 없이 뭐 땅 파면 뭐 돈이 막 쏟아져 나와?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우리 저기 시청자분들한테 좀 할인 행사를 좀 이렇게. 아니 그런 것도 중요해. 물론 내가 싸게 하겠지. 근데 그런 거보다는 팀장님하고 내가 중고차들을 계속 이렇게 섭렵하면서 고치는 과정을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부품은 어디서 싸면 싸고 뭐 동네에 어떤 정비점들을 활용하면 되고 거기 가서 최소한의 범위 무조건 다 갈 필요 없다. 여기를 중점적으로 갈아라. 이런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서 올려주면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이걸 잘 알려준다고 이게 다른 차에 적용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차들을 하면서 계속 영상들이 나가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내가 저 정도 급의 차를 사서 요 정도 돈을 들이면 뭐 사실 나는 지금 이 차에 타이밍이 좀 만약에 못 믿어오면 타이밍 갈고 미션 한번 내려서 한번 오버하고 뚜껑 열고요? 망가진 건 아니니까. 망가진 건 아니니까. 뭐 그렇게 하면 타이어까지 다 해서 나는 한 200이면 다 할 것 같거든요. 200이면? 그러니까 진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차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200 정도 들여서 싹 하면 나는 3, 4년 아예 입고 탈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그렇죠. 3, 4년. 3, 4년 정도는 탈 수 있어요. 이 정도 외관 디자인에 이 정도 옵션에 이 정도의 기본기를 갖고 있는 국산차. 차 크기도 좋고. 좋죠. 나는 괜찮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수리비가 비슷하게 들어가고 사람들이 이제 독일차라고 그러면은 이제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관리를 비슷하게 해주면요 독일차 부품들이 더 오래 갑니다.
관리를 잘했을 때. 네, 동등하게. 이 차주는 관리를 잘하셨잖아요. 본인 말로는 기름만 넣고 탔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바뀐 부품들이 꽤 많이 보여요. 정말 플러그 코일 쪽 에헤이 기름만 넣고 탔다잖아. 차주가 믿어줘. 그래서 지금 이분도 지금 동호회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가끔 했대. 왜 또 말이 바뀌었나 모르겠네. 가끔 했대. 그런 것처럼 관리가 어느 정도 됐다는 가정하에 동일 조건이다 깔았을 때는 저는 그러니까 독일 차들도 그래도 시야 선상에 더 넣고 독일 차도 사실 수도 있고 국산 차도 사실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좀 넓게 바라봤으면 하는 거죠. 이 차는 제가 어제도 살짝 밟아보니까 브레이크가 잘 듣진 않더라고요. 이 당시 현대기술의 차들은 브레이크 압이 좀 그렇게 그랬나요? 브레이크 디스크 크기도 되게 작았고요. 휠 큰 거 달면 브레이크가 굉장히 왜소해 보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좀 밟고 이제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튜닝 하시는 분들 일단 브레이크부터 바꿨죠. 옛날에는. 근데 그게 앞 디스크만 큰 거 바꾸고 캘리퍼 큰 거 끈다고 브레이크가 잘 되는 게 아닌데 바퀴가 잠겨버릴 텐데. 그렇죠. ABS만 더 잘 들어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바퀴가 확 잠겨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잠기기 전까지 브레이크가 들어야 차가 좋은 거지. 잘 좋은 겁니다. 팍 잠겨버리면 좋은 게 아닌데. ABS가 터지기 시작하면 제동거리가 더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바퀴가 안 잠기기 위함이지 ABS가 들어오는 건 제동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 올리아반트 때 퓨즈를 뽑고 그냥 던져버리고 댕겼거든요. ABS 안 들어오게? 네, 안 들어오게. 인간 ABS. 인간 ABS. 내가 그냥 밟으면서 인간 ABS. 좋죠. 저도 그랬거든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K7 같이 이렇게 만담식으로 얘기하니까 좋네요. 영상 가볍고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오늘 어려운 단어 없었잖아요. 아까 뭐 스타빌라이저 빼고는 사실 어려운 단어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종종 중고차 알아가기는 우리 팀장님이 좀 동승하는 게 어떨까요? 네, 저도 시간만 나면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나서 어떻게 노사님이 연락이 돼서 마침 K7을 할 거니까 가능하면 와라에서 제가 같이 만나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저도 만약 이런 기회가 좋은 기회가 있다 그러면 저도 얼마든지 참여할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중고차를 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가볍지만 사람들이 가볍게 듣지만 근데 내용은 있는데 근데 이게 너무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지루하고 아까 산으로 갈 뻔했죠.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그냥 가볍게 툭툭 얘기하듯이 그냥 우리 맥주 마시면서 잡담하듯이 하는데 듣고 보니 괜찮네. 사실 이 영상 보고 나면 K7 사지 않을까? 그렇죠. 사죠. 살만하잖아. 뭐 내가 지금 이 차 파는 것도 아니고 파는 것도 내가 뭐 판매 사원도 아니고 근데 두루두루 봤을 때 나는 괜찮다. 한번 도전해봐라. 자, 오늘 영상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영상은 중고차 알아가기 영상에 좀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만한 좋은 내용이 될 것 같고 예전 같지 않게 이제 카메라 울렁증이 없어졌네요. 카메라 울렁증이요? 카메라를 의식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노사장님은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제가 이제 좀 버벅대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셨던 것 같은데 이제 노사장님이 편하게 저를 해주시니까 지금은 뭐 카메라가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편하게 해드렸어요. 근데 예전에 팀장님이 이 카메라 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한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나요? 그리고 목소리도 안 들렸고. 시청자들한테 한마디 인사 한번 하시죠. 앞으로의 본인의 어떤 각오? 이제 시간이 나는 대로 제가 이제 노사장님을 좋아하고 노사장님 팬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돼갖고 같이 촬영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더 많은 정보나 아니면 더 좋은 것들을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같이 노사장님과 같이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서 K7 중고차 알아가기 리뷰를 마치면서 우리는 둘셋 브락스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